안녕하세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전기 기술자 초급 과정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기를 배운다는 것은 평소 여러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공학적으로 알고 보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공부를 항상 돕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기 기술자 초급 과정, 즉 전기 기능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공식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공식들 하나하나 모두 다 배열하게 되면은 100개가 훨씬 더 넘습니다. 물론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와 함께 어떤 공식들이 있는지 한번 모두 다 모아놓고 우리 한 번에 한번 들어가 보죠. 평소에는 좀 알기 어렵고 그 다음에 책에 분포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좀 힘들겠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같이 하나씩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만 살펴보면서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음악 듣는다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꼭 보는 게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걷거나 아니면 운동하거나 아니면 혹시 운전하면서도 이 내용들을 잘 이렇게 재생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전류에 대한 내용이죠. 전류란 I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T분의 Q다. 즉 전기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전기량 Q는 I 전류 곱하기 T 시간 단위는 쿨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Q는 IT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V는 어떻게 되나요? V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한 E를 W를 그 다음에 Q 어떻게 되죠? 전기량으로 나눈 것과 같죠. 그래서 한 일 W는 어떻게 되냐? 바로 전기량에다 전압을 곱한 것이 되고 단위는 줄이 됩니다. 세 번째 G,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요. 저항의 역수를 이야기하죠. 저항 분의 1을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부르게 되고 단위는 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 3이죠. 식 4, 어떻게 되죠? 시그마는 로 분의 1, 즉 우리가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저항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단위는 모 퍼 미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고유저항 분의 그 다른 것의 고유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일반적인 고유저항, 즉 기준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바로 연동선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연동선 대비 얼마만큼 전기를 잘 통하느냐를 가지고 퍼센트 전도율이라고 해요. 만약에 연동선의 한 2분의 1 정도 된다면 퍼센트 전도율은 50%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저항도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RT 일반적으로 증가한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R0 원래 값에 즉 기본적인 저항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0 T 그 다음에 R0 이것은 우리가 온도 계수를 곱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원래 설정값보다 원래 기준값보다 더 뜨거워지게 되면은 저항이 더 커진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류, 오미 법칙이죠. I는 R분의 V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미 법칙에서 R은 어떻게 됩니까? R, 저항은 I분의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저항 R은 I분의 V로 표현할 수 있고 단위는 옴이 됩니다. 이제 오므의 법칙에서 V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I 곱하기 R 즉 전류 곱하기 저항을 하면 전체 전압을 알 수 있고요. 만약 두 개의 저항이 병렬이 아니라 직렬이죠.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있다면 R1 플러스 R2 두 개를 더한 것이 합성 저항 전체 R 값이 됩니다. 이게 식 10번입니다. 자, R은요. 만약에 두 개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다면 두 개 저항은 합분의 곱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직렬과 병렬의 혼합 형태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R1, R2가 병렬로 되어 있다면 합분의 곱 더하기 R3가 직렬로 되어 있다면 여기다가 R3를 그냥 더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직렬로 R1, R2, R3가 있다면 각각 걸리는 전압 V1, V2, V3는
R1에다가 전류 I를 곱한 것이 V1에 걸리는 전압이고 그 다음에 R2에다가 I를 곱한 것이 R2에 걸리는 전압 V2고요. 그 다음에 R3에다가 I를 곱한 것이 R3에 걸리는 전압 V3가 됩니다. 이렇게 V1, V2, V3를 모두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 공급 전압 V가 되는 것이 바로 키르호프의 제2법칙 전압 법칙이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식으로 이렇게 쭉 쓰게 되면은 V는 I 곱하기 R1 플러스 I 곱하기 R2 이렇게 되니까 전류 I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어서 전체 합성 저항 R은 모두 다 저항을 직렬로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게 되나요? 다 직렬로 있을 때는 모두 다 더하면 됩니다. 만약에 10ohm짜리가 10개 있다. 그러면 10 곱하기 10을 해도 100ohm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항이 n개 여러 개 있을 때는 무조건 직렬로 있게 되면은 다 더하면은 저항의 직렬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병렬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병렬로 있을 때는 공급되는 전압이 V라고 했을 때 만약에 R1, R2, R3가 있게 된다면 이렇게 I1, I2, I3 각각의 전류값이 이 저항과 반비례가 되어서 흐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각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 I1, I2, I3를 다 합치게 되면은 전체 전류 I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전류 법칙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I는 어떻게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합성 저항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식 20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병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점점점점 가서 n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Rn분의 1 전체 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 22에서 나타내고 있는 저항이 여러 개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길에서 이 I1에 그러니까 R1에 흐르는 전류 I1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전류 I에다가 곱하기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한 것 분의 상대편의 저항값을 분자로 놓게 되면은 R1에 흐르는 전류 I1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R2에 흐르는 전류 I2를 구하고 싶다면 이제는 분자에 R1을 넣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키르호프의 제1법칙은 유입된 전류는 유출된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렇게 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대수합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키르호프의 제2법칙은 바로 이런 내용이죠. 기전력을 다 합치게 되면은 각 저항에서의 전압강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식 27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르호프의 법칙 제2법칙을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는 I 곱하기 R1 플러스 I 곱하기 R2 플러스 I 곱하기 R3로 보여주고 있죠. 역시 이걸 키르호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을 이렇게 시그마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V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전압을 다 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그마 Ri 전류 곱하기 저항하게 되면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죠.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지의 기전력을 다 더하게 되면은 전지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식이 되는 거죠. 식 31번은 그래서 전지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외부 저항이 R이 또 연결되어 있을 때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식입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은 식 3-2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I는 NR 플러스 R, 분모는 무엇이 되죠? 맞아요. 전체 합성 저항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전체 합성 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항이 여러 개 전지가 여러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를 표현할 수 있는 식입니다. 전지가 여러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흐르는 전류 I는 이 내부 저항 R을 4로 나눈 것 더하기 외부 저항 분의 전압 이렇게 하게 되면 식 3-40
식 3의 34처럼 우리가 전체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n개의 전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전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식 35처럼 우리가 내부 저항을 n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에 해당하는 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형 조건이 되려면 대각선의 곱길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PR은 XQ와 같기 때문에 이때 X의 값은 Q분의 PR로도 풀 수가 있죠.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력량, 즉 한 일을 T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단위는 와트가 되죠. 전압 V는 한 일을 Q 전기량으로 나눈 것과 같고 W 한 일은 V 전압에다가 전기량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단위는 줄이 되죠. I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고 그 다음에 Q 전기량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때 T는 무엇이죠? 단위가 바로 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 일 혹은 전력량을 T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고 이 W가 VQ니까 VQ 나누기 시간은 Q는 IT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은 결국 P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놓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오메 법칙을 여기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P는 VI인데 여기서 우리가 I 대신 R분의 V를 넣게 되면은 R분의 V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V 대신 IR을 집어넣게 되면은 IR 제곱이 되게 됩니다. I 제곱 R이 되게 되죠. I 제곱 R 혹은 R분의 V 제곱 혹은 VI 모두 다 전력을 나타내는 공식이 됩니다. 단위는 당연히 와트가 되는 거죠. 1마력은 몇 와트죠? 맞아요. 746와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5마력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746에다가 곱하기 5를 해서 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량은 어떻게 되느냐? 전력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하는 겁니다. 단위는 줄이 되는데요. 이 줄과 와트, 세크와 또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력량 W는 VI에다가 이제 시간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VI 대신 R분의 V제곱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R분의 V제곱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 그 다음에 I제곱 R에다가 역시 시간을 곱한 것으로 놓을 수 있고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값은 와트, 아워를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력량을 계산하게 될 때 와트, 아워 그리고 전기 요금을 계산할 때는 보통 우리가 킬로의 단위를 써서 킬로와트 아워를 많이 사용하죠. 1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것은 10의 3제곱 와트 아워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의 3제곱 곱하기 1 와트 아워, 즉 1아워는 3600초잖아요. 그러니까 10의 3제곱 곱하기 3600이 되고 자, 이 값은 3.6 곱하기 10의 6제곱 줄로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의 온도를 데우기 위해서 전열기 같은 거 이용할 때 그때 하는 식이에요. MC T2-T1 그리고 분모에는 860 효율 에타하고 T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에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효율을 뜻하게 되는 거고요. T는 바로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M은 물의 질량이고 C는 비열이에요. 물의 비열은 1이고요. T2는 올라간 온도 빼기 T1 올라가기 전의 온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몇 와트의 전력이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게 되죠. H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I제곱 RT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I제곱 R이라고 하는 것이 전력 P가 똑같은 거니까 PT 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줄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열량을 만약에 구해라 그러니까 칼로리로 나타내라 라고 하게 되면 1줄은 0.24칼로리이기 때문에 H 열량은 0.24 I제곱 RT 칼로리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을 식 4-49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분해에서 석출량 W는 KQ로 나타낼 수 있고 Q는 전기량이라서 IT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석출량은 전기량에 비례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납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용량을 암페어 아워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량 Q는 I가 바로 전류 암페어니까 암페어 H는 아워니까 시간 단위가 H아워로 되어 있어서 암페어 아워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50 암페어 아워다 그러면은 5 암페어로 10시간을 흘릴 수 있을 만큼의 충전량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두 전하 사이에 만들어지는 힘의 세기 F를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4파이 엡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로서 엡실론 제로 진공의 유전율에 엡실론 S 비유전율을 곱하게 된 겁니다. 단위는 페러드 퍼 미터가 되죠. 만약에 진공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진공일 때는 4파이 엡실론 제로 진공의 유전율 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가 되고요.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을 만약에 진공 상태로 계산하게 된다면 이 값은 9 곱하기 10의 9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 혹은 공기 중에 계산해라 이렇게 하게 된다면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Q1, Q2 대신에 우리가 Q 하나만 집어넣게 되고요. 거리는 R제곱분의 Q 볼트 퍼 미터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죠. 전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나요? 몇 가닥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그 다음에 S를 곱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면적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기장의 세기는 총 전기력선의 가닥수를 면적으로 나눈 것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기력선의 총 수를 무엇으로 우리가 가우스의 정리로 만약에 계산하게 된다면 Q 나누기 엡실론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즉 전기량을 유전율로 나누게 되면 전기력선의 총 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D는 바로 전속 밀도인데요. 우리가 전기량 Q를 그 다음에 4파이 R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전속 밀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전속 밀도 D는 우리가 유전율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한 것과 같은데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 즉 엡실론 제로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한 것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 V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거리를 곱한 것과 또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우리가 C에다가 V를 곱할 수 있고 C라고 하는 것은 정전 용량에다가 전압을 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C를 비례상수라고 부르게 되고 이 비례상수가 바로 정전 용량이 되면서 단위는 페러드를 이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평행판인 어떤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C는 V분의 Q가 되고 자 이것은 L분의 엡실론 A가 됩니다.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두 평행판 사이의 간격, A라고 하는 것은 평행판의 면적이 되죠.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이기 때문에 유전율이 크고 면적이 크고 그 다음에 간격이 좁을수록 정전 용량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전지에 저장되는 에너지 W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QV 이렇게 중간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Q가 어떻게 됩니까? CV니까 이 값을 쭉 전개하게 되면은 W는 2분의 1의 CV 제곱 줄이 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단위가 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F는 맨 마지막 식만 보세요. 2분의 1 엡실론 E의 제곱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개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 면적당 힘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나왔던 것과 같이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L분의 A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콘덴서가 여러 개가 만약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V1, V2, V3 각각 콘덴서 C1, C2, C3에 걸린 전압을 V1, V2, V3라고 했을 때 전체 전압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때 Q 전기량은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된 전압 V는 각 콘덴서에 걸린 전압 V1, V2, V3를 더하게 되면 되는 거고 자, 이때 우리가 Q는 한쪽으로 몰아놓고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Q 전기량에다가 우리가 정전 용량을 곱하게 되면 이것이 곧 무엇이 됩니까? 전압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식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전 용량 C, 즉 여러 개의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성 정전 용량을 계산할 수 있죠. 이것은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의 우리가 전기량 Q1, Q2, Q3를 설명한 겁니다. 전압 V가 같기 때문에 각각의 정전 용량에 따라서 전체 전기량이 계산되게 되죠. 이때 전체 전기량 Q는 각 콘덴서의
전기량을 다 더하게 된 값과 같게 되고, 자 이렇게 식을 또 전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콘덴서가 여러 개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각 콘덴서를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더해주게 되면은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자개에서 두 자극 사이에 발생하는 힘 F를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면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 제곱 분의 M1, M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 되죠. 여기서 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뮤 투자율은 뮤제로 진공의 투자율에 뮤S 비투자율을 곱한 것과 같게 되고요.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거든요. 단위가 헬리 퍼 미터라고 하는 것, 투자율의 단위가 헬리 퍼 미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진공 혹은 공기 중일 때 두 자극 사이에 발생하는 힘 F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이 식을 정리하게 된다면 6.33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R 제곱분의 M1, M2 값을 각각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헬리 퍼 미터가 되죠. 힘 F는 4파이 뮤 제로 분의 뮤 분의 1 그리고 R 제곱 분의 M1 곱하기 M 이렇게 자극에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장의 세기 힘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H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느냐? 4파이 뮤 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 분의 M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됩니다. 힘 F는 자극의 세기 M에다가 자기장의 세기 H를 곱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극의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점점 힘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식 80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기장의 세기 H는 4파이 뮤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M 암페어 턴 퍼 미터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속 밀도 B는 자속 파이를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자속 파이가 웨버인데 이것을 면적 제곱미터로 나누기 때문에 자속 밀도의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자속 밀도가 크다는 것은 결국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거죠. 그래서 B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뮤 H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뮤는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B 투자율을 곱한 것, H는 자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즉 B 투자율이 크거나 자기장의 세기가 세게 되면은 자속 밀도도 역시 큰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M 우리가 자극의 세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기 모멘트예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자극이 돌아가는 세기, 힘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거는 M, 자극의 세기에다가 길이 L을 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웨버 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자극의 세기는 웨버 미터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토크는 회전하는 힘을 우리가 토크라고 부르게 되죠. 일종의 나침반이 돌아가는 힘 이렇게 보아도 괜찮습니다. M 전체 자극의 세기 M에다가 H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됩니다. 이때 세타는 자기장과 도체가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설명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되죠. 이거는 이제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으로서 H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2파이 R분의 I 암페어 턴 퍼 미터로 놓을 수 있고요. 이 식은 우리가 무한장 직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2파이 R분의 NI로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표현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사 제곱 이렇게 외웠었죠. 4파이 R 제곱분의 I 델타 그 다음에 L 사인 세타로 놓을 수가 있게 되고 결국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는 뭐죠? 도체의 길이가 길거나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거리가 좁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형 코일에서 자기장의 세기 H는 R분의 NI로 놓을 수 있죠. 단위가 자기장의 세기는 암페어 턴 퍼 미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도체가 이렇게 감겨 있을 때 H 자기장의 세기는 L분의 NI로 놓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저항 R은 어떻게 될까요? 5분의 NI로 놓을 수 있고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저항의 단위가 되게 됩니다. 또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뮤 A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어서 자기 자로의 길이가 길수록 그 다음에 투자율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면적이 작을수록 자기저항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단위는 당연히 암페어 턴 퍼 웨버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극 사이에 있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 F는 BIL 뉴턴이 됩니다. 이때 B는 자속 밀도, I는 전류, L은 도체의 길이를 설명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동기가 회전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체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까지 넣게 된다면 사인 세타를 놓을 수가 있고, 이때 세타의 값은 90도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인 90이 바로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평행한 도체 사이에서 전류 I1, I2가 흐르게 된다면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F입니다. R분의 2 I1, I2 곱하기 10-7제곱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두 도체의 힘이 흐르게 된다면 두 도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서로 다른 방향일 때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즉 N 횟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가 클수록 더 많은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도체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 E는 BLV, 즉 자속 밀도가 클수록 L, 도체의 길이가 길수록 V, 속도가 클수록 더 높은 전압 E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식 98이 설명하고 있고요. 식 99는 여기 사인에다가 세타, 즉 도체와 그 다음에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까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역시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도체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 가장 큰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류가 흐를 때 L 헨리의 인덕턴스에 전류 I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 유도 기전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L 델타 T분의 델타 I로 놓을 수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는 것은 렌츠의 법칙, 유기기전력이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뭐 크기의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N-파이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게 되면 Li는 N-파이 헨리로 놓을 수 있죠. 상호 인덕턴스 M은 I1 1차측에 흐르는 전류분의 2차측 권수 곱하기 자속으로 놓을 수 있고 단위는 헨리가 됩니다. 자, 이때 M,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K 결합계수죠. 루트 L1, L2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결합계수 K가 1이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완전 결합이라고 부르게 되고, K가 0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합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 즉 비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개의 코일이, 즉 두 개의 인덕턴스를 가진 코일이 연결되어 있다면, 자, 이것의 합성 인덕턴스 L은 L1, L2 각각 더한 거 플러스 2 하고 상호 인덕턴스 M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접속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EM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식을 가동이냐 차동이냐를 만약에 모를 때에는 식 전체를 계산하게 된다면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으로 식의 기본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일의 에너지를 많이 축적하려면 L 인덕턴스가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I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가 2배 늘어날 때마다 이 축적되는 에너지는 그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도법에서 36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얼마가 됩니까? 맞아요. 180도가 되겠죠.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세타로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세타는 라디안으로 표현하고 T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라디안 퍼 세크, 라디안 퍼 초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류를 순식값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V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내게 되고 Vm 사인 세타 혹은 Vm 사인 오메가 T 볼트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압의 순식값 표현이 됩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그 다음에 RPS 초당 회전수인 2파이 N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T 주기라고 하는 것은 F 주파수분의 1초, 그 다음에 주파수 F라고 하는 것은 T분의 1 헤르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 111에 나타낼 수 있고요. 이 111과 110을 합치게 되면은 오메가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호도법에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실수부의 제곱에 허수부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식값에서의 V는
이 큰 V가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부르게 되면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한 것이 최대값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X 그 유도 리액턴스가 있는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메가 L분의 V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가 오메가이고 그 다음에 L은 인덕턴스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XL은 유도성 리액턴스의 크기를 표현하죠.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2파이 L로 표현할 수 있게 되네요. 당연히 단위는 저항인 옴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커패시터가 있는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는 오메가 CV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오메가 C분의 1이 바로 유도성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고 용량성 리액턴스 분의 전압 V를 넣게 되어서 단위는 암페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요. 이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2파이 F C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 용량성 리액턴스에서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가 커지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감소하거나 정전 용량이 더 감소해야 되는 것이죠. RLC 직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R 제곱, 그러니까 저항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유도성 리액턴스에서 용량성 리액턴스를 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LC 직렬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분의 V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죠. XL은 유도성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XL 대신 2파이 FL을 넣을 수 있고요. XC는 2파이 FC분의 1로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XL과 XC가 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바로 우리가 공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즉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지게 되는 것. 자, 두 개를 뺐을 때 0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은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계산하게 되면은 어떤 주파수일 때, 즉 몇 헤르츠일 때 공진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상에서 V, A상, B상, C상의 서로 위상차를 오메가 T 다음에 나오는 이런 각도 호도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3상에서의 각 상의 위상차는 120도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파이가 180이니까 180에다가 1을 곱하기 때문에 360을 3으로 나누면은 120. 그 다음에 4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 계산이 되게 됩니까? 120에 곱하기 240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식 123에서 나오는 표현법입니다. 3상에서의 각 상의 벡터적인 합, 그냥 산술적인 합이 아닙니다. 벡터, 크기와 방향까지 고려한 합은 0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3상 평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Y델타 변환에서 이 임피던스의 등가 변환을 하게 된다면 Y에다가 3배를 해야 델타일 때의 등가 변환이 된다. 이런 것을 식 125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상 전력은 각 상에서의 전력, 소비 전력 PA, PB, P3, PC가 각 3상에서 각 상의 소비 전력이라고 하게 되면 3개를 다 더한 것이 3상의 전체 소비 전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성간전압이나 아니면 선에 흐르는 전류만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평형일 때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유효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콘덴서를 넣어서 우리가 진상을 보상하게 되면서 더 역류를 계산하고 싶다. 자, 이때 몇 킬로짜리 콘덴서를 넣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식 128의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3상 전력을 2개의 전력계로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2개의 전력계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전력계법인데요. 이 전력계법은 2개의 전력계 지식값을 더해주게 되면 전체 전력 P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조파에서의 시료값은 각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130이고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게 되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식 131처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외형률, 고조파에서 찌그러진 정도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바로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고조파의 시료값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계산하는 것은 별로 없게 되는데 이 식 형태만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우리가 형, 효, 균 이렇게 외웠었죠. 파, 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인데 이것도 역시 외울 때 고, 대, 효 이렇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전기 공식 134개 우리 다 같이 배웠고요.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제가 다산에듀 공식 카페인 네이버에 전기 자격증 한번 합격하기에
잘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서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못생기고 미워 보여요. 이 공식들이. 그런데 나중에 여러 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더 예뻐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게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전기기술자 초급 과정에서 끝나실 분들이 아니라 이 이후로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즉 전기산업기사, 기사까지 꼭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식들을 지금 잘 알아두시면 이후에도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